국제개발 리얼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연디, 저는 이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요즘 북한 관련해서 네.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아요. 될 것 같은데? 뭐가 될 것 같아? 어? 뭐가 될 것 같아? 통일. 모르는 소리 하나? 통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 막바로 앞뒤 없이 통일이? 문제 그냥 될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야, 진짜 10년 동안 우리 대북 사업하시는 형님들 쫄쫄 굶다가 요즘 아주 봄날을 만나시는 느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진짜로 네. 이게 통일이 되는 게 아니고 이체제 방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통일 얘기가 나왔으니 좀 네. 얘기하지만 네. 이체제로 되면 어차피 지금 하듯이 원조 계속 하고 북한 개발 같은 걸 한국에서 가서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개성공단 같은 것도 하고 관광도 많이 갈 것 같고 그리고 인프라 사업도 할 것 같고 경제개발 쪽도 많이 네. 경제협력 많이 할 것 같고. 하여튼 좀 봅시다. 김정은 위원장인가? 김정은 이름이 뭐지? 김정은 타이틀이 뭐지? 위원장. 위원장인가? 뭐예요? 위원장 맞을 거예요. 저도 만난 지 오래돼가지고 아직 들어오면 안 돼. 간지러 죽겠지. 베일에 쌓인 대북 얘기하니까 분위기 너무 뭐 꽃길 걷는 느낌? 4월 기대돼. 5월인가요? 4월 27일인가가 남북 정상회담. 말하려면 마이크 대고 똑바로 얘기해. 네, 아니 이따가. 네. 이따가 기대되더라고요. 네네. 요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대북 사업을 국제개발 협력에서의 대북 사업, 대북 협력. 네네네. 한반도 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논의가 최근에 계속 되고 있어요. 기존에 저 대북 협력 할 때는 네. 그냥 북한은 북한이었어요. 저희 민족이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체계였는데 좀 국제 개발로서의 대북 사업 한번 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한 꼭지 만들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그러게. 그리고 최근에 그 청취자분 한 분이 아는 분이 연락이 와갖고 대박이라고. 연디가 켄지였냐고. 진짜요? 해외 사업국에 자원봉사 갔던 친구인데 네네. 자원봉사 하는 친구들 대부분 기타 배우거든요. 아 그래요? 조그마한 기타, 여자들은 조그마한 기타. 뭐 기타를 뭐 한국에서 못 하니까 뭐 밤에 뭐 TV 볼 것도 아니고 밤에 늦게 사람 만날 것도 아니니까 집에서 기타 배운단 말이에요. 동영상으로 기타 배우는데 켄지. 또 제 영상이 또 네, 그래서 켄지 깜 놀라더라고요. 네. 좀 독학 강좌를 많이 올리고 있죠. 네, 그러게요. 이야기하는 중에 또 하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청취자분들의 어느 타겟에 우리가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연디님하고 저하고. 그렇죠. 많이 했죠. 네. 엄청 했어요, 진짜로. 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얘기하듯이 해야 되냐? 아니면 이게 전문가들에게는 식상할 테니까 네네. 현장 전문가들은 네. 다 뻔한 얘기, 아는 얘기이실 텐데. 네. 그래서 주변에 여러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토론해서 내린 결론은 국제개발협력 NGO의 간사급 수준으로 맞춰서 얘기를 해보자. 어떤 얘기든지. 그렇죠. 간사급이면 저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도 가끔씩 소개하면서 이렇게 해보죠. 너무 또 전문적인 얘기하면 완전 깊이 들어가면 네네. 그러면 좀 재미도 없고 듣는데 쉽게 좀 편하게 현장의 얘기를 리얼하게 설명하는 게 우리 취지니까. 그렇죠. 예, 그런 개념으로 해보자. 그럼 이제 해외 자원봉사 갈 사람이나 갔다 온 분들이나 그리고 정말 관심이 많은 후원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들으면서 좀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타겟을 맞춰보자.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너무 전문가분들께서는 또 쉬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워낙 지역도 다양하고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개발 사업을 얘기했다 그러면 지역개발 전문가는 그 부분은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더 듣고 싶고 더 전문적인 얘기 나오길 기대하겠죠. 이제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반장님 그 정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할 수 있는데 좀 콘텐츠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살짝 접고 한 수 접고 들어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차티고 뽀띠고 포띠고 장이 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시즌 2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전문적인 얘기 요청이 올라오고 우리가 좀 상호
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면 그때 좀 더 주제를 만들어서 가보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10회까지는 쭉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오늘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건 뭔 말이야? 모르세요 그거? 아, 들으면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걸요? 알죠.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필리핀 편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 오늘 필리핀 얘기하는구나.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연기 완전 왜냐면 연기 완전 후진데 이거. 약간 그게 아니라 내가 설명하기에 좀 그래서 연대님 좀 설명해달라고 계속 눈빛으로 모는데 아니 그냥 받아 말해요. 먹지를 않아. 어차피 편집할 건데. 편집할 거예요. 좀 자연스럽게 갑시다. 알겠어. 그럼 내가 일단 이분 내가 좀 잘 아니까. 예, 그럼 직접 하세요. 국제개발 뭐 경력은 본인이 설명할 테고 제가 아는 이분은 맛의 까탈리스트. 까탈스러운 맛 입맛의 소유자 아니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미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냉면 감정사. 네, 냉면 감정사. 냉면 감정사. 아니 지금 아니야. 좋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 지금. 목젖으로 냉면을 끊는. 네. 아니 면 요리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고요. 그러면 웬만한 분들 다 알 거야 이분 누군지. 그래요? 이분을 아는 사람들은 이 친구 나왔구나 이렇게 다 알 거예요. 필리핀이 주제인데. 냉면을 좋아하시는 분. 네, 냉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이분 호가 제가 지어줬나? 직진. 네. 오케이. 자, 윤직진님 오늘 모셨습니다. 박수. 시원시원하시네. 네. 직진. 직진한다 오늘. 좌회전이 없어. 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 좋다. 윤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은 윤 씨인데. 그러니까. 전 윤연디. 국제개발협력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자기소개를 조금. 아까 도입부에 대북 사업도 국제개발로 진행을 할 시기가 왔다. 예전에 이제 인도적 지원사 뭘 계속 갖다주고 가난한 사람들 그냥 계속 갖다주고 이런 거 아마 전 편에서도 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했었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민족애 이런 거에 기초해서 그런 걸 많이 했었다면 이제 국제개발 형태로 진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작년부터 좀 있긴 있었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대북 사업 처음 시작한 것도 저는 국제개발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제 물론 북한이 우리와 뭐 역사적으로 연관돼 있는 아주 가까운 형제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근데 이제 쉽게 우리나라 바깥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좀 국제개발이라고 그리고 개발적인 관점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일했었던 것 같아요. 대북 사업도 대북 사업을 했었고, 네 대북 그러니까 사업 대북 사업을 했으니까 아까 대북 얘기가 북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참지를 못해. 참지 못하고 딱 나왔어. 그리고 언제죠? 근데 날짜 딱딱 나와. 네, 그렇게 한 4년 정도 했었었고요. 대북 사업을 4년 했어요. 네, 대북 사업 4년. 잠깐 이게 중요한 게 어느 정권 때 했느냐가 중요해. 대북 사업은. 전 노무현 정권 때 했었죠. 네,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했다가 이명박 정권 때 접었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커리어를 이렇게 봤더니 그냥 툭툭 크게 잘라서 직진 형태로 4년 대북 사업, 4년 한국에서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이렇게 출장 다니면서 사회적 기업이나 적정 기술 관련돼서 적정 기술을 하시고 지원하는 형태를 한 4년 그러니까 일했었고 본부에서 현장 그렇죠. 사업을 관리, 감독, 지원 뭐 이런 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잘할까요? 나는 이렇게 잘 알아 왜? 모르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네네. 반장님 또 뒷조사 전문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4년간 이제 국제개발 사업을 현장에서 또 진행하다가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저희가 지금 직진 형태로 뚝뚝 뛰어서 3등분 직진했는데 이미 지금 기어 3단까지 넣은 거예요. 네, 기어 3단 쪽 필리핀 쪽 얘기를 좀 오늘 집중해서 들어보고요. 끝물에 다음에 또 나오셔야 되니까 잘 털어야 될 텐데 잘 끝물에 대북 사업 사례 한두 개 정도 싹 흘리고 가면 그 또 맛배기 흘리고 가시면 다음번에 또 북한의 개발 협력 한번 또 다뤄보죠. 예, 그러면 오늘 필리핀 지역 사회 개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근데 필리핀 되게 친숙한 나라잖아요. 연디님 필리핀 갔다 온 적 있어요? 전 필리핀 그 신혼여행으로 네. 필리핀을? 팔라완 갔다 왔죠. 팔라완 거기 필리핀에서도 제일 비싼 여행지예요. 굉장히 좋았어요. 현지인들도 잘 못 가요. 비싸서. 그렇죠. 연디님 또 제 그때 한창 돈 벌 때. 한창 돈 벌 때요? 돈 벌 때였습니다. 그때 아주 좋았죠. 네. 비가 와가지고 고립될 뻔해가지고 섬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팔라완이 막 엄청 아름다운 해변 있고 뭐 되게 동굴도 있고 물속이 다 보이고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체험 그런 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비가 계속 왔구나.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와가지고 또 태풍 왔을 때도 가셨어요? 네, 태풍 왔을 때였어요. 태풍 또 떼놓을 수가 없죠. 태풍과 필리핀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커지는 그런 태풍들이 주로 필리핀에서 시작된다고. 필리핀 그렇죠. 남부에서 슬슬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면서 커진다. 맞아. 태평양 쪽에서 그 태풍이 발현해서 그 필리핀을 치고 위로 올라가서 일본, 한국 이렇게 올라가는 수도 있고 필리핀을 관통해서 이제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쪽으로 관통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종류의 태풍들이 좀 많죠. 매년 있죠. 그렇지만 매년. 언제나 필리핀을 거친다.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태풍의 나라. 태풍의 나라. 무섭다. 이게 무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게요. 그렇죠. 그걸 경험했다는 거죠. 신혼여행 가서. 예, 근데 저희는 그렇게 막 심각하진 않았었고 나와 보니까 되게 심각한 정도였었어요. 그랬구나. 저도 필리핀하고 인연이 좀 있어요. 원래 동남아 전문이시죠? 네. 더운 지역 전문. 제가 필리핀에서 10개월, 11개월 살았어요. 10년 살았다는 줄 알고 10개월. 네. 그리고 그 필리핀의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힘입어서 둘째를 잉태했죠. 저희도 셋째를 거기서. 역시 아름다운 나라, 사랑의 나라 필리핀. 그렇죠. 네. 그 필리핀 또 1년 정도 있으면 기후에 적응해가지고 적응하죠. 한국 사람은 어딜 가나 적응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살아서 맞아요. 첫 해는 너무 더웠거든요. 정말 여기 일사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출근하러 걸어가는데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1년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출근을 걸어 다녔어요? 저희 집이랑 사무실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워서. 그래서 한 200-300m 걸어가는데도 죽겠더라고요. 그때는. 야. 직사광선이 그냥 그렇죠. 양산. 즉사하겠더라고요. 양산을 쓰셔야죠. 또 남자들은 또 가오 양산 쓰고 그런 건 또 아니죠. 근데 스타일인데 그러면 이거 아니죠. 네네. 그래서 주로 어디 살았어요 그러면? 저는 산 거는 마닐라의 쾌존시티라는 곳에 있었어요. 쾌존시티?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닐라라고 그러면은 그 마닐라라는 도시가 하나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메트로 마닐라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개 도시가 하나로 뭉쳐져 있어가지고 메트로 마닐라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약간 북쪽에 위치한 도시가 쾌존시티인데 예전에는 거기가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회도 거기 있고 지금도 국회가 거기 있습니다. 교육 도시예요. 대학들도 많고. 그렇죠. 또 필리핀 또 교육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뭐 영어 가르치려고 또 제가 또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자녀들 이제 데리고 가는 부모님들도 많고 거기서 아예 대학교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곳에서 살았고 그리고 또 제가 국제개발 그 사업 현장은 전국에 퍼져 있었어요. 8개 지역에. 전국에 8개요? 네네. 필리핀이 얼마나 크죠? 정확하게 이 섬이 엄청 많은 나라잖아요. 인구수가 1억이 넘어요. 요즘에. 인구가 넘고 남한보다 더 크죠. 전체 섬 면적 크기로 하면. 그리고 나라를 3등분하면 위, 중간,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위는 루손 지역이라고 하고 중간을 비사야. 그러면 아래쪽을 민다나오. 민다나오 반군 있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아직도 반군 활동하죠. IS도 최근에 IS. 뭐 추종 세력이 거기서 도시전을 벌였죠. 그래서 사살했다고. 예, 되게 오래 한 6개월인가 계엄령이 있었어요. 계엄령 지금도 해요. 지금도 계엄령 있어요? 지금도 계엄령 있고. 그 지역만? 민다나오 네네네네. 지역만? 민다나오 지역이 굉장히 커요. 거기를 전체 섬을 아예 그냥 계엄령을 선포를 했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전쟁을 굉장히 오래 했죠. 그래서 난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여기 난민이 많군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거기 마라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IS 추종 세력이.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도시 쟁탈전을 한 거죠. 정부군이랑 그 IS 추종 세력이랑. 그리고 또 원래 이슬람 반군도 있고 뭐 공산 반군도 있고 되게 많은데 최근에 이슈된 거는 이제 IS? IS. 이슬람이네요. 네. 반군이 많군요, 필리핀에. 공산 반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정부군이랑 공산 반군이랑 평화협정도 최근에 지난 정권 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두드레때 되면서 이거 없었던 일로 하고 투항하고 나와라 이랬는데 뭐 다시 각을 세우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 그렇죠. 근데 이 이슬람 세력 문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문제예요. 원래 민다나오 섬이 이슬람이 먼저 들어왔대요. 그래서 원래 그 이슬람 큰 섬이었는데 나중에 스페인이 들어오면서 천주교를 퍼뜨린 거죠. 그 이슬람은 인도네시아나 뭐 이쪽에서 올라온 네네 말레이 쪽. 네 맞습니다. 그런 쪽이에요. 그리고 뭐 아까 태풍 얘기도 했는데 최근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온 게 태풍 긴급구호 하고 왔어요. 그 지역에. 민다나오 쪽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또 태풍이 민다나오 섬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쫙 관통해서 지나갔는데 마침 그 이재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도시를 관통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홍수가 굉장히 크게 났고 산사태 나서 사람도 많이 죽고 뭐 다 떠내려가고 그래가지고 긴급구호 하러 팀을 보냈었죠. 그게 마지막 임무였어요? 네, 마지막 임무를 하고 왔습니다. 네, 주로 무슨 일들을 했는지 한번 쭉 뭐 설명해 줄래요? 그 큰 단체에서 파견 나간 거죠? 그리고 디렉터 역할을 한 거죠? 컨트리 디렉터 역할을 했으니까 저는 사실 이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사업장에 8개 사업장을 세팅을 해놓고 현지 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지역개발 사업을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사무실을 세팅을 했어요. 그 현장 그러면은 본부는 마닐라에 마닐라에 있고 8개 사업장은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다니기가 되게 힘들겠네요. 여기는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래야 돼요. 캄보디아랑은 다릅니다. 캄보디아는 차만 타면 되더라고요. 무슨 섭섭한 얘기를 하고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소수민족 걸어서 못 들어가더라고요. 놈들끼리 소수민족 들어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녀야 되고요. 배 타고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수상가옥 차 타고 가서 배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도 뭐 필리핀보다는 못할 겁니다 아마. 난 사실은 참 필리핀이 참 캄보디아에 비교당할 줄 상상도 필리핀 같은 데가 지금 캄보디아랑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네. 아니 근데 필리핀도 도시를 제외하고는 시골 지역은 뭐 캄보디아나 뭐 똑같아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럼 8개 사업장이 같은 방식은 아닌 거죠? 다 틀린 사업을 하는 거죠? 같은 것도 거의 저희는 거의 모듈화가 돼 있어요. 거의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접근 방식은 다를 수가 있어요.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의 문제들이 다르고. 지역의 문제도 다르고 역동도 다르고. 네, 역동도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문제들도 다르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하는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외부인이 들어가서 너네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우리가 분석했을 때 이게 문제야.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그래 이건 너네가 풀어. 두 손 놓고 그럼 너네가 발견한 문제 너네가 풀어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럼 우선순위 문제라고 하면 실제로 그럼 여기서 제일 큰 우선순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뭐 태풍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매년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맞아요. 자연재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교육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인구도 많고 세금도 많이 거두니까 이제 학교 운영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시골 지역 가면 다 막 흩어져서 살고 있고 학교까지 걸어오기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여긴 태풍이 많다 보니까 기관 시설이라고 하나요? 이게 파괴가 자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구되기까지 사람들이 사회 기반 시설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약간 빈곤 상태로 훅 떨어지고 이거를 정부가 한참 걸리는데 또 태풍이 와요. 계속 이러니까 거기서 오는 좀 만성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현지인들이 느끼는 거는 약간 거버넌스라고 하면 뭐 통치 구조? 네네네. 통치 구조가 거기는 약간 지방 분권화돼 있거든요. 그냥 봉건제도 같아요,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 봉건제도에 그냥 적응하면서 살지만 이 힘의 균형 차이가 너무 커서 거기서 오는 박탈감들도 좀 크고
하나 얘기하고 싶은 요런 이게 뭐냐면 네. 거의 뭐 봉건제도화 되다 보니까 그 지주 같은 사람이 거기에 도지사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정치도 하고 네. 그리고 비즈니스도 아주 크게 해요. 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앙법이 있지만 네. 지방법을 자기가 관장해요. 그러니까는 누구도 그 사람 건들 수 없죠. 그러니까는 환경을 파괴하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 환경법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견제를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총기도 있고 필리핀은. 네네. 그러다 보면 자기 비즈니스에 좀 방해가 된다거나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비판하는 글을 쓰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진짜 무섭다. 전 세계에서 기자 많이 죽는 나라 중에 필리핀이 제일 유명할걸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라 그러면 되게 좋은 의미의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고 제도인데 지역민에 의해서 자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역의 유지나 지역의 관료에 의해서. 네네. 왜냐면 또 그 사람 비즈니스를 너무 크게 하니까 사람들이 생기가 다 그 사람한테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제권을 독점하는 그런 시장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거죠.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거는 바꿀 수가 없겠네요. 구조 자체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특정한 지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시골 단위의 지역에서도 어떤 기득권자가 경제적인 권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로컬 시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트랩을 놓고 있는 거죠. 뭐 돈을 싸게 빌려주고 그 대신에 돌려받을 때는 뭐 이 사람들이 생산한 물건을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으로 다시 받는다든가 어떤 그런 틀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큰 단위냐 작은 단위냐 일 뿐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에이즈 문제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에이즈가 증가해요?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필리핀 에이즈 환자 수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요. 교육은 어때요? 교육은 최근 트렌드는 뭐냐면 그 K-12라고 예전에는 10학년제였어요. 필리핀이. 근데 전 세계 거의 보통 12학년제거든요. 거의 한 16살이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대학교를 17살에 들어가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굉장히 어려요. 대학교 졸업했는데 20살, 막 21살 이런 애들이 어플라이하고 저희 기관에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전 세계 경쟁력으로 따졌을 때 우리 좀 필리핀 애들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우리도 12학년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전 정권에서 급진적으로 12학년제를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내가 원래 내년이면 졸업해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2년을 더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부모들도 이제 애들 뭐 원래 거기 이제 사실은 의무 교육이어가지고 돈 내는 건 별로 없는데 사실 학교 가려면 들어가는 돈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비용도 더 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더 다니는데 갑자기 신입생은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학교 시설은 한정돼 있는데 갑자기 학생 수가 확 늘어나 버리니까 애들 교실이 없는 거죠. 그렇겠네. 네네. 뭐 그래서 막 오전 오후반 막 돌리기도 하고 막 그래도 뭐 시설 부족하고 그런 게 좀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밖 아이들 우리나라 말로는 학교 밖 아이들 아이로브 스쿨 유스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글씨 쓸 줄도 모르고 동네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마약 같은 거 하고 계속 그런 삶을 좀 사는 게 있어서 그거는 도시 지역 시골 지역도 그렇습니다. 시골 지역도 그래요? 시골 지역도 그 K-12 하면서 좀 그런 게 있어서 막 건물 지금 이제 막 짓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정부에서 예산 막 천천히 내려오고 이런 게 있고. 그러면 그 학교 밖 아이들은 그 제도권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네요? 속속들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인구도 1억 넘기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접근성이 되게 떨어지는 나라예요. 필리핀이. 다 섬이고 다 섬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직 전산화 안 돼 있고요. 전자 그 정부 시스템이 전자되지 않으니까 다 타자기 치거나 종이에다 써요. 이 파일을 어디다 놓잖아요. 잊어버리고 이거 뭐 이거 누가 찾아요? 애가 이제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학교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은 다 잘 나온다고 체크하고 실제로 찾으면 없고 막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의 잠재력은 뭐냐면 영어를 할 줄 아니까 해외로 일을 하러 많이 나가요. 그렇죠. 그렇구나. 옛날에 저 있을 때는 그 간호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간호 해외에 네, 간호 학교가 엄청 많아서 그 학교 졸업하면 해외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요양사 이런 걸로. 캐나다에 노인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노인 요양하고 간병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해외 취업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가정부로도 많이 나가고요.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도 되게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제가 사실 4년간 있으면서 필리핀 굉장히 가난한 마을 가봤는데 정말 첫 1차 연도 때 갔을 때는 정말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몇 번씩 모니터링을 해서 들어가고 이러면은 어떤 특정한 한 집은 벌써 막 벽돌집을 막 짓고 있고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 쓰고 있고 이런 거예요. 전기도 없는 동네인데 돈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돈이 1년에 1조가 넘는데요. 필리핀 1조가 넘어요? 네네. 필리핀 경제에 비하면 엄청 큰 돈이. 그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직원들이 이제 현장의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일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네네. 그 지역을 선정해 놓고 그 지역을 장기적으로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협력해서 일하는 구조. 그런 일을 한 거죠. 네. 네. 직원들이 몇 명이나? 직원은 한 130명 정도 있었어요. 현지 직원? 네, 현지 직원으로 130명. 엄청 큰 조직을 운영하셨네요. 네. 네. 저보단 못하지만. 뭐지 이거? 아니. 이 저를 은근히 좀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쟁 의식 느끼시나요 혹시? 아니요. 제가 뭐 가짜네요. 네. 직원 관리가 제일 힘들죠.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움직이는 일이고.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좋으면 사람이 제대로 하면 잘 되는데 직원 관리 되게 어려웠어요. 어렵죠. 어려웠어요. 네. 그 외국인 그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네, 뭐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네, 영어로 해야죠.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웠어요. 영어로 따갈리시? 따갈리시, 따갈로그하고 잉글리시를 합친 그런 언어를 쓰죠. 네. 많이들 그렇게 쓰는데 근데 저희 기관 내에서는 따갈리시 말고 영어로 잉글리시로 할 수 있게 인터내셔널한 기관이니까 문서도 그렇게 써야 되고 공식 문서로. 따갈리시라는 게 그러면은 그 원래 필리핀 언어 있잖아요. 따갈로그. 예, 그거랑 영어를 섞어서 써요? 네. 한 문장 안에 섞어서 써요. 한 문장 안에 섞어서? 주어는 따갈로그로 시작해서 말이 끝나는 거 영어로 끝나는. 그래요? 네. 뭐 그렇게도 하고.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맞아요. 이렇게 보통 영어로는 yes 뭐 이렇게 하잖아요. yes for 뭐 이렇게 해요. for는 경어예요, 경어. 그렇습니다. 이걸 yes for 뭐 이렇게 그 스페인 말도 써요. 진짜? 예전에 스페인 식민지가 있어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은 근데 그게 스페인어인 줄 모르고 따갈로그인 줄 아는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꾸무스타 이게 스페인에서도 하는 인사말인데 필리핀에서도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한테 야 이거 스페인어 같아 했더니 아니라고 이거 따갈로그라고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직원들 관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따갈로그. 빠져들지 마. 이거 재밌잖아 이거. 세계 속으로 아니야 이거. 네, 직원 관리하는 게 진짜 저한테 큰 도전이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는 또 성취감도 좀 있고 내가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이해하는데 되게 큰 도움 개인적으로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었던 건 뭔가 했더니 또 다 직원 관리에서 그렇죠. 사람과의 일 이런 게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저에게 크나큰 도전을 주기도 하고. 갑자기 이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나 아는 분 한 분은 그 현지국에 모 국가에 파견 나가서 현지 직원한테 주먹으로 주먹으로 죽빵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 어디 죽방을 맞진 않았죠 우리 윤직진님 직진 또 하시다가 또 되게 부드러운 남자였어요. 저는. 그렇군요. 필리핀 사람들 문화가 이렇게 면 까이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서로 면 까이지 않게 하려고 면 깔지 않는 게 무슨 체면 문화 같은 체면 문화가 있어요. 체면 문화가 있어요. 체면 차리는 문화. 그래서 상대방을 막 당황스럽게 한다거나 막 이렇게 얼굴 빨개지게 하거나 이런 거는 되게 그거는 피해야 되는 문화가 필리핀 문화거든요. 매너를 지킨다는 얘기네요. 그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진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고생하셨네. 고생하셨어.
유턴하셔야 되는데. 윤직진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회도로로 계속 가서 얘기해야 되고. 당구로 치면 뭐 그 시내로 주는 거죠. 그렇죠. 네. 3쿠션 뭐 이런 거 돌려서 얘기해야 돼요. 원래 룰이 3쿠션이잖아요. 네. 근데 그 돌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죠. 뭐 직진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빠지만 또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또. 그러니까 이거 뭐 알아들었다고 해. 알아들었다고 하고. 그거? 알겠어. 나 그거 내일 한다 나. 잘 지켜봐. 내일 갖고 올게. 그랬는데 내일 지나면 그거였어?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절대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체면이 있다 보니까는 못 한다는 얘기를 못 해요. 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겠어? 저는 준비를 네가 이걸 만약에 못하면 난 이런 자원을 내가 준비해서 진행을 같이 해보자 이 얘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하죠 결국.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조심스러운 게 맞아요. 조심스러워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문화들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개인이 느끼기에.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 윤직진이라는 디렉터가 그럼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고요. 사실. 그런 누적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느끼기에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서 오해할 뻔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단면적인 느낌이 있었다. 그게 참고할 만하다. 하지만 전체를 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이거는. 그래서 혹시 필리핀에 누군가 이제 파견돼서 일을 하실 경우가 있다면 이런 특성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직원이 자신 있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그거를 알겠다고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체크해 주시고 그 지원을 어떤 걸 더 해줘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좀 이걸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제가 완전히 그냥 맡기는 것보다는 계속 중간에 한 번씩은 점검하고 진행 상황도 체크하고 해야겠네요. 완전히 맡겨줘도 되는 그런 직원들도 있었고요. 그럼요. 한국 사람도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그 한국말로 하는데 말 더럽게 못 알아듣고 서로 이 말 하냐 저 말 하냐 하고 분명히 나 이 말 했는데 다음에 와가지고 막 그거 아니었는데요. 멋지게 얘기했는데 시원시원하게 다 대답하고 가고 그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힘들었었던 포인트가 있었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 또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직원도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무슨 일로? 말라리아나 댕기 모기가 있는데 필리핀 특히나 말라리아보다 저는 댕기 모기로 죽는 댕기가 무서워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나 그런 게 듣기만 해서 제가 심각성을 몰랐는데 사실은 저희 직원이 댕기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저는 그때까지 죽을 줄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이거 낫겠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직원들도 이제 아예 현장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댕기 모기에 물린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낫기도 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덜어 죽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거의 혼수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듣고 직원들이랑 문병 가는 길이었는데 문병을 갔는데 다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 직원이. 치료가 잘 되고 있다가. 근데 제가 그 병원을 갑자기. 가봤는데 이건 또 이제 어떤 필리핀 의료 시설이 돈이 많은 병원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동네에 있는 그런 병원들은 가보면 약간 시골 학교 양호실 같은 수준인데 거기가 이제 중환자실이라고 해서 비용이 또 굉장히 비싸요. 의식을 그렇게 누워있는데 그 댕기열이 출혈열 질병이에요. 출혈성. 네. 그거 마지막에 저도 본 적 있는데 그거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근데 여자 직원이었고 주말에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제가 이 직원은 꼭 얘기하고 싶어요. 필리핀에서 제 인상적인 직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직원이. 왜냐면 그 직원이 죽기 2주 전에 저도 이제 조직의 어떤 미션과 비전을 세워야 되니까 저 직원 정말 믿음직하다 이런 직원이었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너의 꿈이 뭐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또 하필이면 질문을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주 직진이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주고 나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남은 그 기간에 뭘 해야 네가 진짜 행복하다고 내 인생 행복했다고 얘기하겠냐. 그걸 물어봤는데 그 직원이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툭 얘기해서 얘는 진짜 이거 진심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어떤 가난한 한 아이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면 내 죽기 전에 그거 한 번이라도 본다면 나는 내 인생 행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너 같은 직원이 난 필요했어. 오늘 같이 해보자 했는데 그 2주 뒤에 죽은 거예요. 댕기열. 마침 갔는데 막 그 산소호흡기 꼽고 있고 근데 전 못 들어갔어요. 계속
의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저 직원이랑 분위기가 뭐 이상하게 깰 줄 알고 갔는데 남편 와서 막 울고 있고 거기서.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심장 멈추고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피 다 흘리고 막 남편이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막 일어나라고, 집에 같이 가자고, 일어나라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거기 디렉터잖아요. 이 가족들한테도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거기 확 눌려가지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되게 믿었던 직원인데. 그래서 그 직원 때문에 사실은 댕기 모기에 대한 경각심을 되게 많이 가졌고, 또 마침 그 해 댕기 모기로 사망자가 되게 많이 늘었었어요. 그게 아마 이게 지구 온난화랑도 연결돼 있는데,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다 보면은 서식하기 좋은 시즌이 점점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댕기 모기 예방 캠페인 같은 것도 그 직원 생각하면서 많이 진행하기도 했었었고, 뭐 그렇네요. 그 직원은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직원이었어요. 만약 필리핀에 대해서 얘기가 아픈 되게 숙연해집니다. 네, 되게 아픈 일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 그 직원 때문에 한번 힘들었고, 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직원들도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죠.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마음 갖고 있는 게 너무 한국인으로 내가 외국인으로 여기 왔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크다 그런 생각이 들다. 이 직책 직급 그게 맞아요. 아니고 이 마음 정말 크다 그런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일할 순간들도 많았어요. 그런 진정성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죠. 어려운 경험은 어떤 경험했어요? 직원 관리에서 아까 그 마음 아픈 일 말고 마음 아픈 일 말고 다른 어려운 1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는 굉장히 페어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경영을 하다 보면 뭐에 쏠릴 때가 있거든요. 의사결정에 어떤 힘이 쏠릴 때가 있는데 그때 전체 공정성을 꼭 기해야 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이제 죽방 맞는 거지. 그 이제 어떤 부정적인 기운이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러면 향후 경영에 부정적인 기운. 그것도 매력적인 표현이다. 그 뒤에서 잠깐 부정적인 기운. 그 기운이 스물스물 있어. 있는데 막 이거 손에는 안 잡히고 막 이런 게 있죠. 자 앞으로 나갑시다 하고 막 정말 멋있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부정적인 기운이 스물스물 뭔가 직원들 사이에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그 가자 하고 신나서 엄청 막 달려서 뛰어서 한참을 뛰었어요. 직진해서 막 딱 뒤돌아봤는데 아직 안 와. 서 있어. 어디까지 뛰어가나 보고 있어. 이럴 때가 뒤에 있어요. 서가지고 잘 가. 디렉터 잘 가. 그럼 제가 갑자기 급 외로움을 느끼면서 다시 직원들에게 돌아가죠. 그래 이렇게 천천히 같이 가자. 그래.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오버한 것 같다. 우리 같이 가볼까? 그래 내가 바뀌어야지. 이러면서 더 겸손해질게. 그리고 인사 관리, 사람 관리 얘기 좀 해봤고요. 네네. 그럼 사업은 사업장 8개? 네, 사업장 8개가 있었죠. 거기 제가 일하는 이제 단체는 기본적으로 국제개발 사업 꼭지를 잡아서 일을 해요.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서 뭐 보건 의료 분야, 그리고 교육 지원 분야, 그리고 소득 증대 분야, 그리고 이제 지역이랑 네트워크에서 같이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 근데 필리핀은 사실은 재난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태풍도 분기에 한 번씩은 제가 막 했었던 것 같고 지진도 많고 최근에는 화산도 터졌어요. 화산이요? 네. 따가이따이 쪽 말고 비콜 지역이라고요. 마yon 볼케노 이제 그것도 화산도 단계가 있어요. 거의 4단계 간 거죠. 용암이 계속 분출이 되는 거예요. 네. 화산 폭발은 뭐냐면 예전에 피나투보 화산처럼 빵 터지면서 산 그 중간에서부터 그냥 산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백록담 같은 산이 날아간다고요? 뚜껑이 날아가요? 네, 뚜껑이 날아갔어요. 오호. 그래 뚜껑이 날아가면서 이제 백록담 같은 게 생기는 거죠. 호수가. 어디로 날아가요? 그러면? 뭐 분해돼서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뻥 터지면서 그렇죠. 공중 분해된다고 공중 분해되거나 어디로 크게 떨어지거나 그럼 조그만 동산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화산 근처는 못 살죠 사람이. 그쵸, 이제 그쵸. 화산재도 화산재 계속 날리고 이러니까요. 스펙타클하잖아요. 필리핀이고. 최근에 되게 자연재해가 되게 많아요. 필리핀이. 그랬구나. 네. 근데 또 땅이 넓다 보니까 재해가 동시에 막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태풍 있는 데는 태풍 지나갔고 네. 지진이 있을 때는 지진이 있고 네. 화산이 터지는 화산이 터지고 네. 아무것도 뭐 일어나지 않는 뭐 부자 동네들은 또 뭐 괜찮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업은 사업은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 긴급구호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자연재해 때문에. 네, 자연재해 때문에 긴급구호 사업들을 많이 했죠. 그 DRR 사업한 거. 긴급구호에서 이제 DRR로 발전한 거죠. DRR이 뭐예요? DRR은 디제스터 리스크 리덕션 의 약자예요. DRR. 네. 그래서 이 자연재해는 늘상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리 대응하고 대비를 하면 우리가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네. 근데 이게 가능해요? 화산 뚜껑이 날아가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재해 경감 프로그램이니까 경감.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줄이는 충격을 거죠. 최소한으로 줄이게 만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2013년 말에 슈퍼 태풍이 있었어요. 하이엔이라고 아마 그게 인터내셔널 네임이 하이엔이었던 것 같은데 그 슈퍼 태풍이거든요. 태풍도 등급이 있는데 이건 슈퍼 태풍이었어요. 굉장히 센 거죠. 태풍. 초속이 막 엄청나죠. 거의 사람이 못 걸어 다닐 정도인데 비사야 지역을 치고 지나갔을 때 한 3만 명 정도 죽었어요. 제 기억으로. 정말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국가적 재난이어가지고 필리핀 정부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재난이었어요. 근데 그거에도 경각심이 사람이 확 생기니까 그다음부터 지방 정부나 사람들은 재해를 조금이라도 겪었었던 사람들은 DRR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태풍이 왔는데 그 슈퍼 태풍의 초속만큼 셌었던 태풍이 하나 더 있었었는데 그때는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100명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재난이 올 거를 대응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어디로 도피하거나 이걸 방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이것만 해도 인명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인명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네팔의 경우도 그렇대요. 네팔이요? 네, 네팔 지진. 네, 지난 지진 경우에도 IT 지진하고 비교했을 때 네팔 지진이 더 강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작동한 결과로 인명 피해나 이런 피해들은 그래도 훨씬 더 적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DRR 프로그램을 WFP랑 같이 진행을 했죠. WFP요? 네네. WFP는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라고요. 이게 DRR 이게 UN 기구예요. UN 기구예요? UN 기구 중에 하나인데 그 월드 푸드 프로그램? 네. 월드 푸드 프로그램. 네. 원래는 이제 그래서 기아의 허덕이는 아프리카 뭐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이제 음식을 조달하는 식량 조달을 하는 거를 주 임무로 하는 유엔 기구였는데 사실 필리핀에서는 이제 기아 막 이런 이슈는 별로 없어요. 기아는 없어요. 아프리카만큼. 그 대신 다른 어떤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필리핀 WFP는 자기네들의 사업 포지셔닝을 한 게 이 DRR이었어요. 그리고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어댑테이션이라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또 자연재해들도 있고 농업 피해도 크고 이렇거든요. 이런 거를 DRR 형태로 해서 미리 예측하고 적응 훈련해가지고 피해를 줄이게 하는 그런 걸로 WFP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국 지방 정부랑 같이 일하는 걸 했었었는데 저희 기관이 몇 개 안 되는 NGO 기관 중에 하나로 같이 협력을 해서 했어요. 사실은 이제 지방 정부 공무원들을 움직이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NGO를 같이 끼고 한 거예요. 지방 정부도 움직이고 그리고 지역 사회에 저희가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역동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컨셉으로 같이 진행해보자 해서 프로토타입으로 진행을 했었었고요. WFP 같은 UN 기관들은 국가 단위의 프로그램 디자인이 있어요. 그 국가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필리핀에는 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는 거고요. 네. 캄보디아도 저희도 WFP 협력 사업을 했었는데 일을 시키고 이제 그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재난 경감을 위한 일이거나 뭐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들, 뭐 길을 놓는다거나 뭐 저수지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만들게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 노동력의 대가를 쌀로 주는 거죠. 근데 캄보디아는 쌀이 많이 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또 쌀을 수매해서 저장고에다 놓고 더 효과적으로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국가 단위로 있어요. 지역도 딱 자기네들끼리 선정해 놓은 거 있고 거기도 그렇죠. 맞습니다. 필리핀도 딱 그 지역만 일하고 국가 단위 프로그램에 디자인이 돼 있는 거에 NGO 파트너로 참여를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뭐 우리 지역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람들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훈련도 시켜주고 그런 거 그리고 시나리오도 그려보고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여기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전국 단위로 하잖아요. 저희가 또 8개 지역에 있고 사람이 참 그렇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재난을 겪어본 지역 있죠. 네. 거기는 이 디아라 엄청 잘해요. 근데 재난을 겪어보지 않은 그 지역은 이런 거 하자고 막 정말 중요하다고 뭐 그래도 잘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결핍, 자기가 겪었었던 상처 이런 거는 사람의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동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데는 성장하거나 발전시키거나 이런 게 쉽지 않았다. 그런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럼 인식 증진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해야겠네요. 요런 거 관련돼서 그렇죠. 인식 증진 관련된 거 교육 자료 만들고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모여서 이제 그럼 누가 이 일들을 같이 해볼 것이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요. 같이. 그리고 이 지역에 태풍이 왔었을 때 뭐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예를 들면 산사태가 일어났다. 태풍 와서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어느 집이 피해를 봤었고 그 위치 같은 것들 다 매핑을 해요. 그리고 막 홍수가 났었을 때는 어디가 위험하더라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재난별로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를 다 매핑을 하고요. 그러면 재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짜요. 지역 주민들이랑. 그리고 시나리오를 그려요. 우리 태풍 온다. 그리고 태풍이 만약에 오는데 하루 전에 우리 그럼 알람을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 대피시켜야 되는데 그럼 알람 시스템을 어떻게 하자.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대응 동작들, 행동들을 다 계획해놓고 실제로 그걸 이제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훈련은 다 한번 돌려본 다음에 원래 우리가 또 계획한 대로 안 되잖아요. 변수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변수가 있었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서 그 플랜을 짜놔요. 그리고 이제 재난이 오면 이게 매뉴얼이 돼서 이대로 움직이는 거죠. 지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사람들의 역량이 좀 개발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 리더십이 개발되기도 하고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사회가 역량을 개발하고 성숙하는 걸 목표로 해서 뭐 교육 사업도 하기도 하고 이런 DRR 사업을 하기도 하고 에너지 사업을 하기도 하고 뭐 보건의료 사업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럼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그 현장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으로 이게 해결될 것 같진 않고 경험이 해결해 줄 것 같은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험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DRR 사업을 하고 또 어디 가선 어디 지역에는 교육 사업을 하고 그러면은 그 직원들이 그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그 실력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교육을 어떻게 하지 진짜? 이 DRR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했냐면 처음에는 담당 직원을 다 배정을 했어요. 이 직원들의 이제 경험이나 이런 걸 두고 담당을 했고 이 사람은 이제 지방 정부의 DRR 담당하는 사람이랑 네트워킹도 하고 그 모빌라이징도 하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저희 그 본부 헤드 오피스에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은 2명을 놨고 이 직원들은 이제 모듈 개발하고 직원들 트레이닝 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가서 사람들 동원하고 역량 개발하는 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직원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이제 멘토처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게 패실리테이팅을 좀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을 돌아요. 이 2명의 직원이 있어요. 저희 전담 직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이제 교육시키러 다니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역량 개발도 하고 이거를 보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그 역량을 또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는 운용을 하고 있었어요. 현장 조직이 건강하게 그런 여러 다양한 전문적인 일들을 수행하려면 현장 직원들이 정말 성장을 잘 해야 돼요. 잘 훈련받고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할 수 있는 자리에 또 가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육성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람 관리가 모든 것이죠. 그리고 가끔은 그렇게 성장을 잘하면 다른 기관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높은 월급을 받고 성장해서 이제 다른 기관에 기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인사 관리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인사 관리인가요 원래? 이런 경우가 있어요. NGO들 중에
이렇게 지역사회 개발하거나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NGO들 있잖아요. 사람을 훈련시켜요. 적은 월급에도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그 직원들이 경험을 많이 쌓고 훈련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훈련 비용을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인건비보다 훈련 비용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사람을 막 키워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NGO가 있는 반면에 3년짜리 프로젝트, 3년짜리 기금을 갖고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고 3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 제한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성 NGO들이 있어요. 큰 단체도 있어요. 네, 맞죠. 그러면 큰 단체가 어서 큰 기금을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훈련 잘 받은 직원들이 당장 필요해요. 네, 근데 훈련할 시간은 없어요. 3년 안에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그런 기관에서 저희가 열심히 훈련을 시켜놓은 직원들을 연봉을 더 주고 데리고 가죠. 그럼 붙잡을 수는 없죠. 저희는 이미 체계가 다 있어서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 받고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저 친구가 연봉을 많이 받고 간다고 하는데 붙잡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체계 안에서는. 그럼 훈련 잘 시켜서 단기 사업을 하는 NGO들한테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죠. 아쉽기도 한데 궁극적으로는 또 이 판이 성장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런 대인배의 마음이 또 생겨요. 필리핀이 또 성장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 단체에 가서 월급 많이 받고 내 사랑하는 직원이 그리고 저쪽에서 더 많이 기여하고 이 나라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면 그럼 좋은 거죠. 가끔 또 저희도 혜택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훈련 잘 받은 직원들 뽑아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뭐 큰 대형 NGO에서 이제 인원 감축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다운사이징을 할 때 갑자기 인력 시장에 그런 고급 인력들이 확 풀릴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UN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3년짜리 끝나고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 보직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럼 저희가 또 다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순환하면서 서로 근데 기여하는 거죠. 잘 순환시켜야지. 맞아요. 타이밍 못 맞춰갖고 잘못 순환시키면 오히려 한참 힘들어요. 조직의 역량이 확 떨어져요. 제목 하나 나왔네요. 뭐 나왔어요? 필리핀 지역사회 개발과 인사관리의 부정적 기운. 아니, 어두운 기운. 아니 제가 적어놨어요. 부정적 기운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또 사업도 얘기해줄 만한 거 더 있어요? 다른 거는 또 제가 제 생각은 그래요. 한국 NGO들이 해외에서 막 머리 박고 일하기 시작한 지 사실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시혜적인 방법으로 진행들도 많이 했었었고, 왜냐하면 여기서 시혜적이라는 건 일방적인 지원, 물질적 지원 막 이런 것들로 시작한 데도 많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가 좀 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 개발을 해야 되겠고 사람들의 역량을 개발해야 되겠고 그렇다 보면 이제 뭐 참여적 기법 얘기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체질을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었는데 저도 좀 체질을 바꾸려고 좀 노력하다가 나온 사람이었던 것 같고 하나 그냥 제가 시범 사업을 만들었던 게 있었어요. 태양광 사업이었는데 참여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의지가 발현되고 그 의지가 지속 가능하게 그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모델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참여적 해보려고 했습니다. 참여적 지역 사람들 많이 참여시키는 거예요. 말끝을 왜 이렇게 흐려요? 잘 안 됐어? 잘 안 됐네. 왜냐면 제가 눈빛이 이상해? 아니 왜냐면 사실 결과물을 1년 단위로 빨리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2년, 3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임기는 끝났고. 네, 임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 뭘 그럼 이 프로젝트에서 버리고 뭘 보완하고 이런 걸 보고 왔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기존에는 이제 NGO가 많이 리드를 했어요. 지역 사람들을. NGO가 계몽하듯이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이 사람들은 돈도 많이 들고 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하고 와서 영어도 잘해. 뭘 가르쳐준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 막 그럼 잘 따라해요. 또 우리 시골 마을 들어가가지고 우리 마을 잘 살게 됐네 이러면서 막 잘 따라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계속 그 NGO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스텝은 뭐야? 계속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너네가 해야 돼. 직접 너네가 역량을 개발해야 돼.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업의 형태들은
그렇게 체질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벌써 관계 형성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쉽게 체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좀 다르게 접근해보고 싶어서 일단 저는 태양광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전기가 없는 마을에 사람들의 동참을 통해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확산시켜서 그 지역 마을이 모두가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여적 기법을 많이 쓰자.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 모두에게 진행할 거 아니고 딱 80가정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그래서 공청회 같이 마을 공청회 같이 이런 설명을 좀 했고 예전에는 이런 걸 이제 무상 지원하거나 보조금 형태로 많이 진행했다면 이거는 일단은 처음에 물건을 가지고 오고 올 수는 있는데 업자를 선정하는 거 지역 사람들이 해야 되고 110% 당신들이 갚아야 되는데 100%는 이제 물건 값인데 그 10% 정도는 그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그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고 전기가 없는 지역에 또 접근성이 없잖아요. 길도 없고 산이고 이러니까 지역 사람 중에서 쉽게 수리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 5명을 키워놔서 이 사업이 쭉 갈 수 있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할부 형태로 2년간 돈을 갚는 형태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돈 관리도 지역 사람들이 하게 하고 이 돈이 다 모이면 이 돈으로 2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2기? 그러니까 첫 번째 80가정이 시작됐으면 두 번째 80가정은 총 160가정이 되죠.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 1기를 마치고 2기 시작하고 3기 시작하고 이거를 확산되는 걸 보다가 나왔죠.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거나 아이들이 밤에 공부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되거나 이런 걸 기대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했어요. 80가정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랑 인터뷰도 다 따고 그리고 80가정이 아닌 다른 이웃들이 이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과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시작하기 전과 시작하고 난 뒤에 변화를 측정도 했고 이 프로젝트 참여하지 않은 아이도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것도 봤는데 일단 학습 향상 효과가 있었어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밤에 아무래도 책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전기가 없는 쪽에서 산다는 게 저희는 정말 상상 못해요. 그렇죠. 해 지면 정말 깜깜하거든요. 그럼 그냥 자요. 자거나 뭐 아니면 이제 호롱불 같은 거 하나 켜놓고 있는데 거기서 뭐 책 보거나 이러기가 되게 어렵고 저녁도 못 먹어요. 그래서 해 지기 전에 저녁을 먹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경험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저희는 호롱불을 경험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없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저는 지금 6살 정도의 시골을 저희 큰 집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그 큰 집이 그거였어요. 그 뭐라 그래? 기와집 말고 초가집?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이었어요?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왜냐면 지붕이 둥그런 거예요. 그리고 방에 호롱불이 있어서 성냥을 켜야 돼요. 성냥으로 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혹시 호랑이에 날개 달려 있는 그 비사표? 비사표. 뭐야? 비사표. 저 그냥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때 기억나는 게 저녁 때 땔감으로 나무를 해가지고 그 부뚜막에다가 밥을 지어서 마당에서 먹었어요. 그 기억이 나. 모기 물리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 그리고 나 정말로 해가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녁을 일찍 먹어요. 네 맞아요. 해 지기 전에 여자들은 저녁을 한 4시부터 준비해요. 해가 있을 때 준비를 해야죠. 설거지까지 끝내려면 바빠요. 여자들이 바빠요. 근데 이제 태양광 쓰고 이제 설문조사 했을 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 성적 향상 효과가 확실하게 있었고 근데 태양광 써서 아이들 성적 향상은 나 이거 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이. 왜냐하면 태양광을 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순수하게 기대했던 건 애들이 성적이 확 다 오르고 이런 거였는데 평균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적이 확 오른 애가 갑자기 우등상 타고 이런 애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런 애들이 몇몇 사례가 있고 다른 애들은 성적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오른 거예요. 근데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왜 자꾸 웃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97%가 올랐어요. 97%나 올랐다고요? 97%의 아이들이 올랐었어요. 저희가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 성적표 다 떼어와가지고 학교한테 정말이라니까 왜 웃으세요? 근데 평가의 설계가 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그래요? 사이드 이펙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 요인인데 너무 직접이라고. 이렇게 해야 또
후원자분들이 이런 사업이 애들 교육 효과도 있고 어떤 여성의 삶도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이 전기 쓰다 보니까 뭐 부모들이 제가 이제 보완해야 된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대우받고 자라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양육에 대한 개념이 잘 있는 부모 밑에 못 자란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는 막 이렇게 알아서 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기도 쓰고 애들 이제 공부도 시키려고 하고 양질에 뭘 해주려고 해야 되는데 텔레비전 엄청 보는 거예요. 그 애들도 같이 텔레비전 엄청 보고 그런 아까 내 평가 설계를 좀 평가 설계가 아니라 이제 성과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평가가 사이드 이펙트도 얘기하고 뭐예요? 전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사전사후로 했죠. 사전사후로 했고 그리고 무슨 프로젝트 전문적인 뭔가 이렇게 해서 이거 랜더마이즈 한 거예요. 랜더마이즈 전문적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죠. 아니고 그냥 뭐 임팩트 어떻게 분석했나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재밌는 얘기가 좀 많이 생각이 나서 아이들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전기불 밑에서 공부만 하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텔레비전 보고 놀고 공부를 더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고 여러 매체들이 있고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이 생기고 저녁에 가정들이 더 많이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출산율이 저하된다든가. 진짜요? 이게 약간 저희가 태양광 사업하고 에너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농담식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이제 어떤 임팩트의 임팩트, 주변 임팩트가 계속 이제 파생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요. 그리고 원래 주로 한 거는 아동 결연에 기반한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하는 여러 영역에서의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다 뭐 이런 개념의 프로그램 돌린 거고 DRR, WFP라고 하고 특성화된 사업이라고 하면 뭐 DRR이나 뭐 그런 사업도 태양광 사업 같은 걸 진행을 했고 태양광 사업은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못하게 하시죠? 태양광 얘기 더 하고 싶었는데 더 하고 싶어요? 더 하세요. 보완점은 뭐냐면 이 부모 인식 교육, 양육에 대한 걸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세이빙 그룹이라고 해서 사람들 이제 저축 습관을 길러주는 것들 그것과 이 태양광 사업을 같이 가면 굉장히 개발 효과가 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되게 좋네요 이거.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얘기는 별로였어요? 이거 되게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참여하고 싶다. 돈 낼 테니까 하겠다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에피소드 첫 번째 지역사회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구체적인 사례가 되네요.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일하셨던 분들 몇 분 더 모시면 계속 이렇게 그 처음 했던 얘기들의 실제적인 활동들이 누적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느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가 되네요. 되게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왜 너무 좋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셔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100명이 넘는 조직 운영하면 되게 어려운 일 되게 많잖아요. 힘든 일 되게 많고 그 조직에 이거 아까 그 부정적인 기운인데. 이거 한숨 시원하게 한번 더 쉬세요. 많죠. 그 누가 그 어깨에 짊어진 짐과 그 마음의 무게와 그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과 그런 것들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아름다운 사례 있잖아요. 정말 프로젝트 중에 정말 좋은 성과를 냈다거나 국제개발 협력하면서 이 맛이다. 이게 왕건이다. 뭐 이런 왕건이. 그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뭐 그런 것들 다 아픔에서 좀 시작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아픔이 좀 아름답기도 하죠. 변태야? 아니 그 뭐 또 그게 뭐예요? 이거 끊으면 되잖아. 싫어. 안 끊어. 저는 동생 같은 동생이라서 그래. 저는 사실은 그래요. 다들 이렇게 잠깐 이거 맞물려서 가면 못 끊으니까 좀 이따. 말을 자꾸 못하게 하는. 우리 동생 같으니까 막. 저는 사실 프로젝트들을 많이
벌리거나 기획하거나 했는데 뭐 이게 정말 성과가 이렇게 났다. 이걸 완벽하게 이렇게 하고 왔다기보다는 막 도전해보고 온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또 무슨 사례면 이것도 또 죽은 사례인데 주술사라고 하나? 그러니까 주술사가 있어요. 힐러라고 해요. 트레디셔널 힐러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 병원 안 가고 이 사람한테 가서 나 어디 아픈데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약초 따다가 이렇게 해서 주문하면서 이렇게 발라주면 낫는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 정부도 어떤 보건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걸 현대화하는데 이 트레디셔널 힐러들 한테 자꾸 시골 사람들이 가니까 이게 현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한 사례가 우리 그 사업장에서 산모가 애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막 배가 아픈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산모 엄마가 그 트레디셔널 힐러였어요. 계속 이제 주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나아요. 근데 사실은 빨리 병원에 갔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차를 빌려달라고 저희가 이제 또 사업장 차가 있으니까 병원 가야 되니까 싫고 산모랑 막 급하게 막 또 갔어요. 저희 또 하도 시골이다 보니까는 아무리 달려도 한 2-3시간 가야 되거든요. 병원 큰 병원 가려면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문을 열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충격 굉장히 크게 받았었고 그래서 이 죽은 산모를 그 싣고 다 하혈도 했고 막 이러니까 완전히 충격을 많이 먹었죠. 직원들도. 그리고 이제 시체 다시 이렇게 돌려주고 피 닦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당하니까 프로젝트를 기획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산모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너무 머니까 중간에 며칠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산사라고 하나요? 조산사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교육시키고 지역에 있는 산모들 위치 파악하고 개월수 되면 가서 가정 방문해서 체크도 해주고 산모와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얘네가 기획을 한 거예요. 그 충격에 기반해서 그게 만들어진 프로젝트인 거죠. 현장 직원들이 슈퍼맨이네. 장난 아니다. 말 그대로. 근데 현장 직원들은 진짜 별일 다 당하죠. 사실은 태풍 오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이재미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또 거기 달려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도로 끊기고 우리 직원들도 이 식량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런 경험 저희 막 식량 보급 끊겨가지고 며칠 굶고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쌓여서 저희는 그 비상식량을 구비를 해놔요. 길이 끊기거나 보급로가 차단됐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게 몇 주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랑 어떤 재난을 같이 한다거나 같이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획하는 게 그런 데 맞춰져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기획하고 진행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부족한 면도 많은데 그런 걸 기획해내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직원들이 굉장히 이 정말 사실은 키죠. 국제개발할 때 같이 일하는 직원이 정말 키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날고 긴다고 해도 호롱불 사용하면서 살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전기가 없다는 것도 잘 모르죠. 가난에 대한 경험조차도 직접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직원들하고 일하는 게 우리가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죠. 보건의료 전문가분들은 병원 세팅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현대화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같은 NGO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의학적인 질병이 나지 않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거나 그리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왜냐면 그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중간 기관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와, 굉장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겠는데. 기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현장에 이제 저희 기관뿐 아니라 되게 다양한 기관들이 많아요. 인터내셔널 NGO도 있고,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정말. 한국 NGO도 있고, 근데 정말 좋은 NGO들 많은 것 같아요. 한국 NGO는 얼마나 있어요? 몇 개 단체 정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필리핀 한국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12개 단체가 가입이 돼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고 각자의 사업도 나누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경영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만난 단체들 정말 다 훌륭해요. 그러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다른 지부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나중에 어떤
이건 다른 꼭지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NGO 사회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저희는 진짜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느슨한 연대. 너무 가까이 있거나 이러면 필요해요. 너무 가까이 있거나 너무 밀착돼 있으면 이해관계가 막 얽혀 있고 근데 이해관계가 전혀 얽혀 있지 않고 필리핀은 느슨한 연대예요 저희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있잖아요. 다 모이기 어려워요. 다 따로따로 지역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맞습니다. 한 번씩 모이면 애틋하고. 네, 그렇죠. 아유, 고생 많다 막 이러고. 그래서 저희끼리 막 역량 강화 하려고 저희가 스스로 모여가지고 회비도 내고 그 회비로 강사도 부르고 그리고 저희 현지 직원들 역량 강화 시켜주려고 그 컨셉을 짜요.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 지역 개발이다. 그럼 지역 개발에 관련된 전문 NGO나 교수들 초대해가지고 저희 현지 직원들 다 집체 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경영자들은 경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같이 워크숍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훌륭한 NGO들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정성으로 얘기하면 뭐 다들 너무 뛰어난 NGO들이어가지고 하나 이제 특성 있게 얘기하면 뭐 캠프 아시아라고 있어요. 네. 캠프 아시아 이철용 대표님 그분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네. 뭐 인맥자랑 유명한 분이니까. 그래? 그리고 나도 친하게 지내고 싶다. 네네 거기 말고 이제 페북 친구 신청해요. 이거 방송 때문에 이거 신청. 거기 뭐 미랄복지재단도 필리핀에 있어요. 미랄도 있어요. 근데 미랄 거기 선교사님들도 정말 진정성 정말 갑입니다. 갑. 진짜 많이 배우고. 그분들 인생 얘기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너무 헌신하면서 하시는 분들 많고. 뭐 기아대책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필리핀은 기아대책이 많죠. 근데 거기 정말 진정성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진정성은 우리 윤직진님도. 네. 저는 그냥 남부럽지 않습니다. 네. 닉네임을 윤진정으로 할 걸. 로컬 NGO들도 괜찮은데 많아요. 사실은 저희 기관은 사업 분야를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랭이가 찢어질 때가 많아요. 관리도 쉽지 않고 막 그런데 로컬 NGO들은 딱 자기 사업 분야를 전문성 있게 잘하는 데들 많이 있거든요. 뭐 DRR이면 DRR, 아까 DRR 하면서 이걸 소득증대랑도 연결시켜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재난 대응도 하고 결국은 무너진 그 기반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득을 증대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하면서 연결하는 그런 데도 많고 하나는 제가 좀 신선하다라고 생각했던 로컬 NGO가 뭐였냐면 그때 제가 그 IS랑 격전이 있었던 마라위시티 그쪽에서 활동하는 에코웹이라는 로컬 NGO가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슬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일을 해요. 거기 이슬람 지역이니까 이슬람이 되게 가난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런 긴급 구호를 NGO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난민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난민들을 조직을 해요. 긴급 구호를 난민으로 조직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재민이 발생하잖아요. 그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뭐 다 부서지고 뭐 다 피해자예요. 다 뭐 없고 막 이러는데 이 에코앱은 자기네들이 어떤 자원 동원을 어느 정도는 해요. 하고 이거를 이재민한테 맡겨요. 네. 물론 트레이닝을 시키죠. 이재민들이 직접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데 비교 견적을 할 수 있는 비교 견적서 하는 방법, 프로포절 쓰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아예 현금을 보통 NGO들은 그 현지에서 프로포절이 올라와도 그거를 이 사람들은 수행은 하는데 물품을 구매하거나 회계를 직접 NGO가 해요. 다 영수증 챙기고 그래가지고 투명성 뭐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신뢰라는 단어랑 약간 좀 이렇게 교집합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NGO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투명성 때문에 우리가 직접 챙긴다 이런 게 있는데 그 NGO는 돈을 아예 맡겨요. 그 영수증을 이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보고서를 해서 가지고 오게 만들어요. 너무 다른 접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같이 밤에 이렇게 얘기하다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필리핀의 빈곤의 문제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는 데 있다고 본대요. 우와. 예전에는 필리핀 사회가 서로 신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었는데 그 사람 이거 너무 이런 거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탄압당할 수도 있는데 되게 부패한 대통령이 한 번 있었었거든요. 그 뒤로 원래 필리핀이 한국보다 잘 살았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 이후로 확 꺾였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했고 공무원들은 정말 예전에는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다 부정부패하고 자기 거 챙기고 이런 사람들로 바뀌었고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신뢰 안 한다는 것보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접근은 이 사람들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멋있다. 너를 믿어라. 그러면 이렇게 믿어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기대를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기대해준 거에 충족시키고 싶은 그렇죠. 욕구가 있는 멋있다. 거예요. 인간으로서.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중에 소속감, 명예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주고 물론 그래요. 이 돈을 내가 당신한테 주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는 난 당신한테 정말 큰 실망할 거라고. 근데 난 당신을 계속 존경하고 싶다고. 당신이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키 멤버라고. 이런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되게 내가 막 평소에 기관의 그러니까 어떤 회계의 투명성을 막 얘기할 때 이쪽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후원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막 일정 기간 내에 돈을 써야 되고 결산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다면 이런 접근은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 이 NGO는 아예 반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극복했을 때 빈곤은 해결된다고. 누나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자분이셨거든요. 멋있네요. 네네. 정말로 멋있네요. 그런 NGO도 있었고 뭐 훌륭한 NGO들 많습니다. 로컬 NGO라고 해서 맞아요. 뭐 이렇게 우리보다 이렇게 규모는 작을 뿐이지만 거기에 철학과 접근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진짜 멋있고 배우고 싶은 NGO들이 많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NGO 정말 멋있네요. 철학이 분명히 있고 그 철학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NGO도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컨셉으로 해서. 그래서 DRR도 하고 소득증대 사업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배울 게 무궁무진해. 반장님 하고 싶은 게 이러한 정말 뭐랄까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단체들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NGO들 부럽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빠져나왔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임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복귀했지 않습니까? 아쉬움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필리핀에 대한 아쉬움이요? 네, 필리핀에서 4년 있었나요, 정확히? 사실은 전 더 있고 싶었어요. 더 있고 싶었는데 그 상황이 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필리핀에서 살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배울 게 너무 많기도 했고 그리고 기회들도 많았어요. 내가 배우고 그리고 시도해보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성과를 이뤄내보고 이런 것들을 더 길게 두고 하고 싶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그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갑자기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수고하고 그 애쓴 시간들이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마음이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참 수고 많았다. 네. 그리고 정말 잘했다. 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제가 얘기한다고 뭐 큰 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그 애쓴 마음을 알아주고 싶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반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너무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서 저도 좋네요. 필리핀이 이런 환경이고 저런 노력들을 해왔구나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배울 수 있었고요. 정말 좋네요. 아까 로컬 NGO 얘기는 마음에 계속 들어와서 나가질 않네요.
계속 내 꿈과 내 비전에 막 자극제가 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명의 죽음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내용들 이렇게 적으면서 계속 들었는데 현장에서 그 장면들, 상황들 그런 거를 겪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표면으로 듣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약간 표면적으로 들어도 굉장히 감동스럽고 참여하고 싶은데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면은 이 그 자체가 굉장히 삶에 큰 여운을 남기는 이런 일들을 4년간 하고 오신 거군요. 네. 이런 거 사실 제가 뭐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네. 누가 뭐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속 한번 풀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다시 이렇게 그 장면들 그리고 들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들이구나 그런 생각에 감사한 인생이었다. 감사한 안 시간이었다.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군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필리핀 갔다 오셨고 필리핀 경험들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들을 얘기가 더 다른 분야에 그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북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북한. 네. 북한. 북한 노스코리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 북한. 또 시간을 잡을까요? 북한 사업 얘기해야 돼. 뭐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를 한번 해주실래요? 티저. 티저? 아이고. 다음번에 요거 길게 풀겠다. 재밌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약간 좀 무거운 걸로 할까요? 재밌는 거. 북한 갔어요. 보통 북한 가면 저희는 그래도 이제 북한의 공무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가면 또 이렇게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남한에서 온 손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호텔에서 안내해주기도 하는데 되게 2006년쯤이었어요. 네. 호텔에 식당에 갔는데 피아노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 이제 종업원이 이제 여자 종업원이 피아노를 치는데 겨울연가 OST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북한의 공무원이 어이구 준상이 운다 울어. 아마 주인공 이름이 준상이었나 보죠.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봤는데 저보다 더 한국 드라마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피아노 치던 그 종업원한테 가서 동무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저도 어디 악보를 보고 그냥 치는 겁니다 했는데 사실은 뭐 다 드라마 보고 그런 거.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한 남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북한 사람들이. 2006년도 평양 갔을 때 얘기. 2006년 벌써 12년 전이죠. 네, 평양 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평양. 재밌는 얘기. 네. 시작에 불과하다. 네. 하나만 더. 북에서 냉면 먹은 얘기 하나만 해요. 냉면. 냉면요. 고려 호텔에서 냉면을 먹었다든가 뭐 이런. 네네네. 네? 그 냉면 맛 살짝만 얘기해 줘봐. 냉면 감정사님께서. 진짜 북한 얘기는 할 얘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길게 음식 얘기 뭐 1시간 뭐 전기 얘기, 전기 사정 얘기 꼭 하고 싶고 그런 얘기 합시다. 그 함흥냉면 스타일이 있고요. 네. 평양냉면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함흥냉면과 진짜 평양냉면이잖아요. 지금. 네네. 그 지역 그거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국물은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닭이나 꿩. 꿩 국물이요. 그 육수를 그걸로 내요. 그걸로 내고. 꿩. 근데 한국은 보통 돼지, 소, 양지 머리 뭐 이런 걸로 육수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제 꿩이나 닭 육수 이런 걸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육수 맛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같이 갔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편안하다. 맛이 편안하다. 맛이 편안해요. 이런 표현. 삼삼하고 편안해요. 육수 맛이. 어느 정도냐면 상상할 수 없는 맛이다. 어느 정도냐면 차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편안한 게 어떤 맛이야? 이거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 삼다수 뭐 이런 생수통에다가 그걸 먹더니 이거 너무 속이 편안하다고 거기다 육수를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산보하면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간 사람 냉면 육수를요. 네네. 너무 차 같으니까. 그렇게 굉장히 삼삼하고 편안한 맛. 거기에 이제 그게 기본이었던 것 같고 함흥냉면은 전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얘요 면이. 가늘고 하얀 면 있죠. 그래요? 네네. 전분기가 많아요. 그걸로 만드는 거고 평양냉면은 메밀을 많이 씁니다. 메밀. 그리고 메밀의 특성은 한국에서 먹는 우리 메밀면보다
함량이 더 많아요. 아. 60%라고 하더라고요. 메밀 함량이 60%. 역시 아니 다음번엔 냉면 감정사로. 너무 까탈스러운가요? 아니 괜찮아. 음식 까탈리스트 이윤직진님. 네. 그 냉면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처음 먹을 때는 사실 너무 심심해서 이게 무슨 맛이야 하는데 몇 번 먹다 보면은 정말 이게 마약같이 마약김밥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마약냉면 같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것만 먹고 싶어요. 이분 이런 그리고 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면을 가위로 끊으면 절대 안 절대 됩니다.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북에서 냉면 먹다가 가위질하면 큰일 나죠. 네네. 음식에 쇠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는 아닙니다. 원래 그 국수가 상징하는 게 긴 장수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래 살고 건강하라고 해서 끊어 먹지 않고. 저도 시컨 잔소리 한번 들었네요. 네. 냉면에 그렇죠. 가위질했다가. 맞아요. 그리고 그 냉면은 꼭 이렇게 넘길 때 이빨로 다 씹어 먹으면 안 되고 나왔다. 한 반 정도는 목으로 그냥 넘겨야 돼요. 그리고 목으로 꾹 눌러주면서 먹는 그리고 목으로 넘기는 그 맛으로 면을 먹어줘야 냉면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냉면 먹으러 가시죠. 목으로 끊어 먹는 맛. 지금 12시 넘었는데 우리 냉면 먹는 데 없어요 지금? 냉면 먹고 싶다. 이 근처에 어디 을밀대 있던데. 을밀대 12시까지는 안 하지. 24시간입니까? 가고 싶다. 네. 지금 이 티저입니다. 티저 이거 티저죠. 네. 너무 재밌어. 네.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우리 다음 편에 다시 모시는 걸로. 네. 너무 재밌네 이거. 자, 그러면 슬슬 마무리할까요? 네.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홈페이지가 있죠. 야, 멋지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네, 봤는데 아직 정리도 아직 안 됐어요. 정말 있어 보이더라고요. 연디님이 30분 만에 만든 거예요. 능력자네요. 내가 30분 만에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제 주변에 아는 분이 저 홈페이지 혹시 제작 요청해도 되냐고. 아니요, 안 돼요. 안 된답니다. 네, 방송으로 대답했습니다. 안 된답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에 솔루션이 좋아서 그거 기본으로 솔루션 다 살짝 만진 거야. 네. 저 아무것도 손 안 댔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메인 페이지 구조 이제 다시 좀 만지고 저희 아직 콘텐츠를 입력을 못했어요. 저희 지금 팟캐스트 하는 거 다 텍스트로 이렇게 쭉 문장으로 만들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읽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읽을 수도 있고. 이제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도 있게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거지만 굉장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직접 온몸으로 맞는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남겨야 됩니다. 이걸로 이렇게 텍스트로 남기고 그리고 이렇게 팟캐스트로 듣고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서 제가 텍스트 작업도 해놓고 또 책 내시나요 이렇게? 할까요? 누가 읽지 근데? 저희끼리 읽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문고판 만들어서 내가 팔로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부탁합니다. 60권짜리. 여기서 또 찍새 딱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저희 홈페이지가 지금 구조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찾아서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구조 좀 잘 만들어 두면은 이제 거기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대화도 나누시고 들어오시면 가입 인사도 좀 남겨주시고 어디에 사시는지 팟캐스트 보니까 진짜 되게 특이한 곳에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조회수가 어떻게 돼요? 팟캐스트? 조회수 잠시만요. 그 첫 번째 에피소드 지역사회 개발과 왼손은 거들뿐 한 2,400회 정도 플레이가 됐어요. 플레이된 게 2,400회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국제 NGO 모금의 본질과 후까지 이거는 약 850회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도대체 누가 들으시는 거죠? 왜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중에 한 5번은 제가 플레이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나도 한 5번 플레이한 것 같은데요. 예, 모잠비크. 모잠비크? 누군지 알겠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루안다, 모잠비크, 루안다, 가나, 필리핀. 네, 필리핀은 제가 누가 듣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래요? 오시성을 가지신 분인데요. 그분도 아주 미각이 뛰어나죠. 혹시 이거 들으신다면 반갑습니다. 그분. 자, 아무튼 저희 홈페이지가 이제 개설되고 이제 조금씩 거기서 활동을 할 건데 일단은 제가 공부하는 페이지로 계속 운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인터넷 보다가 괜찮은 것들 제가 스크랩 해가지고 올릴 건데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링크를 걸든가 할 거예요. 아까 반장님이 그 얘기 한번 하셨죠. 외국에 좋은 기사들 아티클이 있으면 번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번역 실장님 듣고 계시죠?
저희 조직이 굉장히 큰 조직이 있어요. 제 아니, 뒤로. 뻥뻥한 진짜 있더라고요. 진짜 있더라고요. 혼자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죠? 네. 제 뒤로 지하 조직이 굉장히 큰 조직이 있습니다. 저도 독고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셨어요. 번역실장님 듣고 계시죠? 그냥 이 정도의 관계 아닙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의 관계면 굉장히 끈끈하겠죠. 네. 그래서 그 외국의 여러 자료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매거진도 많고 그런 거를 좀 하나씩 골라서 우리 번역실에서 번역해가지고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통찰도 좀 뽑아가지고 리뷰에 대한 내용도 좀 쓰고 그렇게 하나씩 올려볼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할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들으시는 분들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reallive.orkR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그 동질감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교류 많이 해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광고가 있는데 이렇게 윤직진님 오늘 오셨는데요.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이 광고하는데 이분들이 자기 일도 바쁘시지만 이분들의 생각이나 경험들이 필요한 분들한테 좀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되고 그래서 정말 궁금하다. 필리핀에 현장 활동가 가고 싶다. 근데 현장 활동가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지 어떤 통찰을 얻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 좋잖아요. 시간 좀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럼요. 후배들한테 쓰는 시간은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밥은 사겠죠, 그 사람들. 후배한테 밥 얻어 먹으려고. 냉면. 제가 냉면 사드리죠. 냉면 사요. 냉면 사고 그런 자원봉사 해주시잖아요. 물론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여기 뚜쟁이 국제개발계의 마담 뚜가 되도록 지금 계속 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지하조직의 기획실장님이 저를 위해서 이메일을 따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 개인 메일 자꾸 부르니까 그거 좀 아닌 것 같다고. reallive.lee gmail입니다. reallive.lee gmail.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윤직진님 소개해드리고 본인이신 것 같은데 본인이 만들고 실장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기획실장. 근데 진짜 보니까 아까 전에 뭐가 있어요? 조직도가 있어요. 카톡 보여줘. 조직도가 있어서 거기에 다 있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점조직인가요? 이거 점조직입니다. 제가 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월급은 살짝 들었어. 월급은 다른 조직에서 받고요. 일은 저희 조직 일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아무튼 오늘 굉장히 즐거웠고 굉장히 감동스러웠고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 번 모시는 것으로 하고 3번 정도 모시죠. 지금 한 번 했으니까 그래요? 2번 정도 하고요. 내가 을밀대 냉면 살게. 좋죠. 저도 같이 살게요. 근데 감자전 사세요. 알겠어요. 감자전이 더 비싸지. 진짜? 아무튼 오늘 녹음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기관에서 일했던 우리 김모 지부장님 힘내십시오. 원래 그 자리 외롭고 힘든 자리지만 그리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또 같이 옆에서 일하는 오모 코디님 힘내시고요. 그리고 한국 필리핀 네트워크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